제가 최상위권하고 상위권을 구분할 때 아이들한테 상위권 마인드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마인드가 완전 다른데요. 같은 능력치라도 이걸 확 차이나게 하는 게 뭐냐면, 상위권 아이들의 마인드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최상위권하고 상위권을 구분할 때 아이들한테 상위권 마인드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마인드가 완전 다른데요. 같은 능력치라도 이걸 확 차이나게 하는 게 뭐냐면 자문자답하는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옆에 앉혀놓고 야, 너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 너 이 문제 어떻게 풀 거야? 이 문제 물어보는 게 뭐야? 이 문제에서 그래서 뭘 구하래? 너 이 문제에서 그래서 필요한 게 뭐야? 너 이 문제 함정이 뭐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대답을 거의 다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서는 그걸 못 하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 습관이 딱 돼 가지고 이 문제를 보고 제가 했던 질문들 자기 스스로에게 하잖아요. 그때부터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풀 때 누가 "야, 너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필요한 게 뭐야?" 이런 질문 자체를 애들이 안 한다는 거야, 아예. 근데 이거를 옆에서 누가 말을 해 주면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공식 이거 쓰면 되잖아. 너 잘 보면 풀었잖아." 이렇게 푸는 거 알겠지 하면 애들이 "아."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진짜 문제를 잘 풀게 해 주기 위해서 해 주는 그 질문들을 어느 순간 자기가 자기한테 하게 된다? 그럼 이거 완전 달라지는 거죠. 이게 수학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사회 과목이에요. 사회 과목이면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책을 쭉 읽잖아요. 그럼 제가 "야, 그래서 조선시대는 왜 생긴 건데? 아니, 고려 왜 멀쩡하던 고려가 왜 망했어?" 이런 질문을 제가 해 주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막 찾아보고 대답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대답을 혼자선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야, 그럼 고려랑 조선은 뭐가 다른데요? 고려에서는 왜 이런 문화가 형성됐는데? 그게 조선 와서 어떻게 바뀌었는데?" 이런 거를 제가 물어봐 주면 애들이 머릿속에 막 집어넣고 제가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인제 이 최상위권 애들은 이 질문을 자기가 자기한테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거는 그냥 최상위권 과외 선생님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상태가 딱 문제를 보고 '아,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잠깐. 내가 지금 이걸 왜 배우고 있지? 여기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제일 크게 바뀐 게 뭐지?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여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헷갈리게 만들까?' 이런 자문자답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얘네는 레벨이 다른 아이가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상위권 아이들은 일반적인 아이들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면 이게 인제 우리 인지 어떤 그 과정, 인지하고 인제 기억을 써먹는 그 구조가 연결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저는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 예를 들게요. 근데 수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한테 "야, 100만 원짜리 물건 있다? 얘를 25%를 할인해 줬대. 그럼 얼마야?" 그러면 이제 7,500 원에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하고 이거를 "야, 그러면은 만약에 10%를 올려줬어. 10%를 이윤을 붙였대. 그럼 얘는 얼마에 파는 거야?" 그러면 110%요. 110%가 어떻게 하는 거야? 생각을 해 보면 "야, 100만 원짜리를 110%에 팔았대. 그거 얼마야?" 110만 원이요.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애들이 희한하게 문제집에 딱 이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거를 막 헤매기 시작하면서 100 곱하기 100 분의 110 이었는지 100 곱하기 100 분의 10 인지 엄청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속력, 시간, 거리도 똑같아요. 제가 "야, 너 1 시간에 5km씩 간다? 4 시간 갔다 몇 킬로미터 가는 거야?" 20 킬로미터 다 대답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 속에 나와 있으면 애들이 갑자기 헤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아이들의 공부 모드랑 이 모드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이거를 써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다르냐면, 최고의 학습은 이 지식의 인출이거든요. 내가 이 배운 거를 이 생활 속에서 꺼내서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이 문제집에 이게 있을 때 이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완전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니까 이 자세만으로도 내가 배운 거를 일상생활에서 떠올리고 써먹어 봤다, 아니면 배우면서 일상생활의 일들이 떠올랐다, 이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저는 이 차이만 해도 어머니들이 뭐 수학 문해력이네, 뭐 무슨 뭐 맥락을 파악하는 이런 거에 절반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 강력해요.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재료공학을 공부할 때 서울대학교 애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제가 뭐 원자 구조 딱 배우고 재료 결정학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거 배운 날 저녁에 마을버스 타고 가면서 애들이 뭐 학교 셔틀 타고 가면서 "야, 저거 BCC 구조다. 야, 저거 FCC 구조다." 그다음에 뭐 갑자기 뭐가 물이 증발하면 애들이 "야, 저것도 깁스 프리에너지 어쩌고." 막 우리끼리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 보면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날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배운 거를 가지고 바로 이렇게 써먹어 보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이 지식을 꺼내고 넣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결국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한다는 거는 지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잖아요. 이 작업이 익숙한 애들이 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연습하느냐? 결국은 일상생활에서 그걸 꺼내 쓰는 거다. 요런 거를 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학원이나 과외를 잘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저는 이제 학원 강사, 학원 원장이니까 제가 엄마들한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마음 급하신 분들한테. 제가 거꾸로 물어봐요. 자, 그러면 어머니가, 아버님이 지금부터 진도가 처졌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문제집을 풀고 열심히 공식을 외우면 적이 최상위권이 되고 걔네 역전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사실 안 그래요. 대부분 안 그래요. 근데 그냥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하는 것 뿐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봐야 안 된다는 거를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근데 대안이 없다? 저건 너무 이상적이다 생각하시는 것 뿐인 거죠. 근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자주 보여드려요. 제가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 오잖아요. 제가 걔한테 중3 문제 그냥 줘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해서 그 문제를 풀게 만들어줘요. 걔는 중3 문제를 푼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이 없이도 중3 문제를 푸는 애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질문을 하고 자문자답을 하고 대답하는 아이가 되면. 만약에 저는 거꾸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마음이 급하시잖아요. 급하시냐면 이거를 진짜 아이를 역량을 키워줘서 그 속도를 올려주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 없다. 왜냐하면 앞서가는 애들의 속도가 빠르거든요. 근데 이게 간단한 원리예요. 쟤네들은 지금 10m로 뛰고 있어요. 1초에. 1초에 10m로 뛰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애는 지금 7m밖에 못 뛰어요. 더 뛰어라? 정말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걔네들은 안 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우리 아이한테 이 골프장에 야 저기 18번 홀은 저기가 벙커고 야, 여기에 나무가 있고 여긴 내리막이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스윙을 알려주게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입 바른 소리가 아닌 게 뭐냐면 최상위권 애들이 시간이 부족할 때 뭘 하는지 보세요. 저도 최상위권이었으니까. 저는 만약에 대학교에서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만 외우고 들어가냐면 처음에 이 공식이 나오는 유도 과정만 기억하고 들어가요. 그 뒤에 문제 하나도 안 풀더라도 문제 풀 시간 없고 이걸 다 할 시간 다 못해. 그럼 저는 뭐만 하고 들어가냐면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만 연습하고 들어가요. 저는 그래도 서울대학교에서 평점이 A가 나와가지고 유학까지 갔다 왔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공부를 못하는 애일수록 마음이 급하면 막 문제를 풀고 책을 넘겨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일수록 어떻게 하냐면 이 큰 틀을 먼저 잡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놓친 상태에서 아무리 달려봐야 죄송하지만 안 된다. 이거는 제가 솔직히 다시 한번 못을 박아드리는 것 뿐이지 부모님들도 알고 저도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마음이 급할수록 애의 속력을 올려줘라. 애가 뛸 수 있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저는 거꾸로 생각하는 게 애들한테 제가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리잖아요. 그럼 애들이 힘들 때 뭐 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애들은 힘들 때 문제를 풀고 싶어 해요.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애들이 제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건 뭔지 아세요?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거기서 핵심을 파악하고 이걸 이해하는 걸 훨씬 힘들어해요. 근데 애들이 힘들지 않으면 계속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시험 기간에도 제가 문제 풀지 마. 문제 풀지 마. 그럼 애들이 왜 문제 푸는지 아세요? 계속 문제 푸는지 아세요? 힘드니까. 힘드니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문제를 푸는 거 열심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가장 쉽고 접근하기 쉬운 공부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나는 힘들어서 문제를 풀고 싶지만 그게 아니야. 내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해야 돼라고 하면 하는 게 뭘까요? 그때 내용 정리를 하고 그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때 원리를 파악하고 그때 구조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이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게 열심히 하는 거다? 절대 아니죠. 문제를 풀리는 게 제일 쉬워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문제를 풀리는 게 제일 쉽습니다. 자, 문제 풀어 얼마나 쉬워요? 단맞추고 틀렸네 다 쉬워. 쉽죠?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야, 논리가 빠졌잖아. 왜 이렇게 생각되는데 너 이거 왜 써먹는 거야? 어떻게 써먹는 거야? 이게 훨씬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많이 풀고 A를 뺑뺑이 돌리는 거는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으실 수 있지만 가장 쉽고 가장 에너지가 덜 들고 도파민이 쉽게 분비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걸 자꾸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그 방법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부모님한테 하세요 그러면 부모님도 엄청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한테 차라리 나는 문제집을 풀리겠다 생각하시겠죠. 왜? 그게 더 쉬우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건 뭐다?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고 이걸 계속 고민하게 만들고 질문하게 만들고 이게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들고 훨씬 더 우리의 뇌가 많은 뭔가 변화를 겪어야 되는 작업이라는 거를 아마 여러분도 인정하실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학 문제집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제 답을 예상하실 것 같아요. 수학 문제집은 많이 사라.
많이 사서 많이 풀어라. 또는 한 문제집을 사서 여러 번 풀어도 된다. 네,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려면 포인트가 뭐냐면 뭐 다 풀려고 하지 말아라. 다 풀려고 하지 말아라가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문제집을 제가 추천해드리면 그거 한 권 사가지고 그걸로 뭐 다 처음부터 끝까지 끝내실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수학 문제집은 제대로 하려면 한 2권, 3권 풀어야 돼요. 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다 알고 있잖아요. 뭐 A급이나 뭐 예를 들면 중학생들 A급 블랙라벨 있고 초등학생들은 여기 뭐 왕수학이네요. 최상위네 어려운 문제집이 있고요. 뭐 기본 수학이 있어요. 이런 거를 근데 뭐 이 출판사가 좋아 뭐 저 출판사가 좋아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다. 그냥 우리 아이가 이 정도의 문제집을 풀면 좋겠다. 제 생각에는 우리 아이의 수준보다 살짝 어려운 거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풀만한 문제집 하나 정도를 동시에 푸시면 좋겠다. 다만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집에서 보시기에 너무 쉬워 보인다. 애가 다 맞고 너무 설명 잘한다. 그럼 조금 스킵. 너무 어려워한다. 그럼 이건 좀 냅뒀다가 나중에 풀자. 저는 이렇게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유형이 5개가 있어요. 유형 5개 있으면 제가 밑에 이 5개가 있어요. 똑같은 유형 5개 있다. 그럼 전 밑에 2개만 풀려요. 생각해보세요. 밑에 2개를 풀었는데 위에 3개를 못 푼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럴 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밑에 2개 잘 풀고 다음에 이걸 틀렸다. 그러면 이 문제를 잘 이해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출판사 막 이런 거 라인업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한 2권 정도 사셔서 같이 풀면 좋겠다. 그리고 부모님의 역할은 그거를 꼼꼼하게 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너무 쉬워하는 부분과 너무 어려워하는 부분을 같이 옆에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저는 거의 모든 이런 질문에 동일하게 대답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풀었을 때 아이들 푸는 속도가 훨씬 올라가요. 왜냐면 아이들 똑같은 거 여러 번 풀리잖아요. 그럼 마지막 문제를 오히려 제일 못 풉니다. 왜? 똑같은 거 5개 풀잖아요. 마지막 건 지겨워서 애들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스킵하고 이 2개 풀어주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거는 있어요. 자, 부모님이 좀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문제를 풀게 할 수 있는 분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자 이거 보면서 네가 스스로 공부해라고 할 수 있는 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설명이 자세한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디딤돌에 뭐 기본 응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세네 이런 문제들이 좀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좀 골라서 푸시거나.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내가 그런 설명을 해주긴 좀 어려울 것 같아.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집은 문제가 레벨별로 쫙 있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사시면 됩니다. 부담 없이 사시면 되고 기본 응용 그 다음에 뭐 세네 일반적인 뭐 문제들 이거 사셔서 푸시면 돼요. 근데 보니까 우리 애가 너무 쉬워한다. 스킵해야 되겠다. 그러면 각 그 출판사의 라인업이 있어요. 거기 다 써 있어요. 문제 뒤에 보면 이게 써 있거든요. 거기서 한 단계 올려서 사시면 됩니다. 거기서 쉬운 거 빼고 그 문제집에서 어려운 걸 푸시면 된다. 그러니까 출판사를 어떻게 고를 것이냐? 저는 솔직히 디자인이랑 아이들이 보고 이뻐하는 거 골라라. 상관없다 생각하고요. 옆에 있는 친구가 푸는 거 풀어도 좋아요. 풀어도 좋고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요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도 못 푸는 수학 문제. 아이가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교육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어설프게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아이와 수학 문제집을 풀 때 우리가 부모님이 아이에게 해줘야 되는 역할이 뭐냐? 기가 막히게 다 가르쳐야 되는 거냐? 그럴 거면 사실 학원을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부모님하고 아이가 같이 문제를 풀 때 저는 좋은 게 뭐냐면 부모님이 모르면 너가 좀 알아봐서 엄마한테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게 아이가 할 수 있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공부하는 거다. 그리고 몰랐을 때 요즘에 진짜 많이 카톡방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 물어봐서 이 질문 어떻게 푸는지 끝까지 한번 해결해보는 그 어떤 그 프로세스를 함께 해보시면 좋겠다. 근데 실제 저한테 가끔 어머니들이 갑자기 이렇게 문제 보내실 때가 있어요. 아니면 제 스레드 같은 데다가 올리시거나 아니면 그냥 갑자기 뭐 본인 SNS에 올리세요. 이 문제 풀어줄 사람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뭐 저기 뭐 분당 수학 카톡방 이런 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 문제 좀 풀어주실 수 없나요?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자기가 풀다가 올렸을까요? 분명히 아이들 문제 풀어주다가 고민되는 거 올리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 내가 이 문제를 놓치면 우리 아이가 이거 구멍이 생길 거야 그런 걱정은 사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럴 기회는 얼마든지 그걸 메꿀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다만 이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그 프로세스 같이 낑낑거려보고 앞에 공부도 한번 해보고 답을 보고 한번 공부도 해보고 그러다가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는 이 프로세스를 알려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너무 부모님들이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 없는 게 뒤에 있는 해답지 이용하는 거를 너무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럴 필요 없이 내가 모르겠으면 해답지 봐라. 아니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나 해답지를 보나 그게 뭐 다르냐.
다만 해답지를 볼 때는 한 번에 딱 보지 말고 뭔가 한 줄만 딱 봐가지고 이제 그 시작점을 좀 힌트를 얻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정리하면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는 그 정확한 정답과 풀이가 아니고, 특히 초등 레벨에서는 이 답을 찾아가는 그 프로세스와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 이거를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다시 한번 공부하기도 하고 답을 읽어보면서 다른 사람의 풀을 이해해보려고 하는 그 자세를 알려주시면 충분하다, 아주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성취감 어떻게 높여줄 수 있을까요? 성취감을 느낀다는 게 결국 뭐냐면, 그 성취감이라는 게 결국 우린 성취감이라는 거를 어떻게 느끼냐면 결국 그걸 도파민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도파민이 분비가 됐을 때 우리가 성취감이라는 걸 느끼는 거고, 거꾸로 말하면 성취감을 느낀다는 건 도파민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 행위는 성취감을 느낄 수 없는 행위인 거죠. 근데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공부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암기로 뭔가를 해결했을 때 도파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수학 문제를 암기로 풀어내잖아요. 그럼 그거는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명하죠. 수학에서 성취감을 느낀다는 것보다 이거 내가 어떻게 풀었지? 그래, 이렇게 푸는 거구나.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 그랬지? 그대로 풀어봐. 이건 성취감이 절대 안 나오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모르는 문제를 10분 동안 풀어내는 행위를 하는 게 거의 우리가 수학에서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제 생각에는 거의 유일한 프로세스라는 거죠. 이거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어떤 문제를 줘야 되냐?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아이가 부딪혔을 때 부모님이 보기, 어렸을 때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문제는 빼줘요. 근데 이 아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고, 이 과정을 몇 분까지 기다려줄 수 있고 어느 정도 힌트를 주면서 끌어올 수 있느냐, 그리고 답은 지가 얘기하게 하고, 이 답을, 이 풀이 과정을 남한테 설명하게 했을 때 애들 표정, 혹시 이랬을 때 애들 표정 아세요? 되게 신나가지고 애들이 그 자리에서 막 깡총깡총 튀고 막 그래요. 선생님 저 이 문제 풀었어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는 암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심한 문제고 뭐 아무리 킬러 문제라도 내가 이거 어떻게 풀었지 해가지고 풀었을 때는 성취감 나오지 않아요. 물론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 올라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모르는 문제를 자기가 분석해서 파악하고 10분이나 20분 정도 고민하고 풀어냈다. 이거를 올라타면 그냥 그때부터 이 아이의 수학 인생이 달라진다. 저는 생각하죠. 수학 문제를 잘 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거는 뭐 다들 이해하실 것 같아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식을 쓰는 겁니다. 식을 쓰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수학에서 길러주고자 하는 되게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예요. 메타인지죠. 내가 풀었는데 이거 알고 푼 거냐, 아니면 내가 이걸 풀긴 풀었는데 그냥 찍어 맞춘 거냐, 아니면 사실 그냥 누가 알려준 대로 그냥 푼 거지 난 사실 이해를 못했느냐, 이걸 아이들이 생각보다 구분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 질문이 뭐냐면, 한번 설명해봐, 이거라고 생각하고 설명해봐 라는 거를 더 쉽게 자기 혼자 할 수 있게 하는 건 식으로 써봐 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식으로 써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제 가끔씩 애들한테 테스트를 줘요. 그냥 문제를 알려줘요. 답은 미리 알려주고, 자, 이 과정을 네가 한번 서술해서 갖고 와봐라, 말로 한번 설명해서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해? 확실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두 가지죠. 자, 한번 설명해봐. 이 식을 써봐. 요게 첫 번째 방법. 요 두 번째는 답을 구했을 때 확실해? 확실한지 어떻게 알아? 틀렸을 수 있잖아 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이거를, 그 답을 검증해낼 수 있느냐, 요 과정을 계속 해줘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옆에서 보면, 저 같은 사람들 보면 알겠죠. 얘가 알고 풀었다, 모르고 풀었다. 아마 써는 것만 알고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들이 그걸 감별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설명해 보라고 요구하는 거, 그리고 확실해? 라고 물어봐 주는 건데, 요렇게 했을 때 그럼 문제점이 뭘까요? 그럼 아이들이 싫어하겠죠? 왜 싫어할까요? 아니, 기껏 문제 풀고 왔는데 또 시켜? 또 설명하라 그러고 또 이거 무슨 검증하라 그러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미션이 그거여야 한다. 그리고 그게 미션이려면 문제 수는 좀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를 드립다 유형별 다 풀지 말고 문제 수를 좀 줄이되 이런 활동을 늘리는 게 아이들한테도 받아들일 만하고 더 효과적이고 부모님도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학 문제집 풀기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저는 사실은 문제를 풀 때 여기까지 풀자라고 정해주긴 해요. 안 그러면 이제 늘어지니까 풀어주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변수는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목표를 정하고 풀어야겠죠. 그냥 풀다가 대충 오늘 다 했다 이게 아니고,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자. 근데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변수는 두 가지인데, 애가 잘 못해가지고 못 따라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는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애가 문제 하나에 꽂혔어요. 문제 하나에 꽂혀가지고
이 문제를 계속 꽂혀가지고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풀고 싶어. 아까워.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를 냅둬야 되냐, 이제 다른 거 풀 거 많은데 냅둬야 되냐, 아니면 풀게 냅둬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활동을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막지 말아라. 대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내가 못하면 그 문제를 힌트를 줄 수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그 문제를 저희는 냉장고라고 하는데 냉장고나 방문에 붙여놓고 나중에 다시 도전하자 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진도를 따라가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획을 뭐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이건 아니지만 좀 큰 틀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풀어가는 거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변수들, 킬러 문제 도전하는 거는 약간 별도의 이벤트처럼 하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